몸풀기 형식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의 안에 한 세 쪽 정도는 이제 눈하고 진리의 관계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 해서 한번 좀 적어왔습니다. 그 동서양에서 그 알려진 그 속담이겠죠. 그 백문이 불여일견 또는 뭐 견물생심, 영어에서는 뭐 seeing is believing 이런 속담들이 있는데 이런 속담들이 이제 환기시키는 것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얘기. 또 견물생심이라는 건 물건을 직접 보면은 없던 마음, 욕망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또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다른 감각 기관에 비해서는 이제 시각이 월등히 좀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전부다. 라는 걸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인 견해일 거고, 뭐 동서양에서 다 상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것도 이제 속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과연 보는 게 전부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버스 창문을 좀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이제 원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제 눈에는 이제 창밖으로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보이는데, 원근법의 그림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문제 삼고 비판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항상 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장들 또는 어떤 대가들이 어떻더라고 상식적인 견해에 반했을 때 어떤 쾌감이 있죠. 뭐 확 뒤집어 엎는. 근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상식적인 틀을 깨면 뭔가 이렇게 위대한 혁명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잠을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 그 말이 진짜 가치가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게 공부인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저희 눈은 이제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망막 자체가. 펼쳐지는 것은 또 입체적인 공간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만약에 화폭 속에다가 2차원적에다가 이 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왜곡이 돼서 받아들여진 상을 갖다가 2차원에다 그린다. 이 자체에는 분명히 어떤 속임수 내지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러한지를 한번 좀 곱씹어보고 그걸 또 한번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줄줄이 지식처럼 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것들을 한번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 또는 하나의 어떤 태제들을 갖다 곱씹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고. 여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감각에 비해서 특별한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인간에게는 이제 5가지의 감각기관이 흔히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이제 식스센스죠. 이게 보통 영화에도 있었지만은 예지력 같은 걸 나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는 직관이에요. 직관 또는 직감. 딱 보면 아는 거죠. 인투이션에 가까운 것이 이제 식스센스인데, 보통 여성들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많이 있다고 해요. 일종의 플러스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여성이라든가 또는 나이든 노인네 아니면 이제 아이들, 사회적인 약자들한테만 특별히 부여되는 어떤 능력들이 있다고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식스센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마 남성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친구나 또 와이프가 있을 때 다른 여자를 갖다 몰래 만난다고 할 때 이상하게 전화가 옵니다, 사실. 평소 때는 전화가 안 와요. 뭐 심지어 새벽 4시까지 남자들하고 술 마실 때는 전화가 안 오는데 3, 4시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특이해요. 저는 그런 게 아마 어떤 직관이 아닌가. 여자들만이 갖고 있는. 하여튼 남자분들 아마 이런 걸 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감각들이 있다고 할 때 제일 우월하다고 평가를 받는 감각이 이제 시각이었고 이게 과연 이 시각이 전부이겠는가. 그래서 대상을 완전히 인식하는 건 우리 신체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건 고작 일부, 특히 이제 어떤 사물의 전면만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볼 때 언제나 이제 감각이라는 게 믿을 수 없다. 기만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현상계를 갖다 이제 보통 실제하고 달리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라 변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현상계하고 실제를 나누면서 현상계를 갖다 이제 많이 비판을 하고 현상계의 어떤 토대를 이루는 게 감각이라고 할 때 이 감각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런데 믿을 만하지 못한 것 중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게 있다면 그나마 눈이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낙조를 볼 때 멀기는 하지만 막상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눈을 속이는 거죠. 감각이라는 건 분명히 멀긴 해도 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눈속임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 100m 미인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이제 모두 미인처럼 보인다. 근데 심지어는 김태희조차도 아주 가까이 당겨서 보면은 아름답지가 못한 거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감각이라는 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건 예뻐 보이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셀카 찍을 때 각도라든가 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거리를 둔다라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인데 사물을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다는 것에는. 사실은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막상 막 가까이서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세잔 같은 사람이 화가 세잔이 자화상을 갖다 몇 점을 그렸었는데 그 자화상은 다른 일반적인 자화상하고 좀 다르다고 해요. 왜냐면 그 자화상에 그려진 모습이 응시하는 게 관람객 쪽을 향하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 비스듬하게 다른 이상한 쪽을 응시하는 쪽의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세잔은 염두에 두고서 그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실제와의 어떤 외상적인 조울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가림막이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일종의 스크린이죠, 스크린. 만약에 스크린이 없다고 한다면 멀리서 바라볼 때 아프리카의 난민이라든가 기아들을 동정하고 감싸는 건 쉽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거리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 만약 키운다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기부금을 월 3만 원씩 내면서 아이들한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자선을 하잖아요, 자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타까우면 집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 즉 실제라는 것이 아주 그냥 나한테 폭발적으로 근접해 오면은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보인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튼 본다는 것은 항상 이제 거리의 문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되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자, 그래서 플라톤이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우매함을 빗대서 표현한 이 동굴의 우상은 그림자란 결국 실제가 아닌 이미지에 불과한데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이유는 바깥을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동굴 안에 갇혀있는 이제 죄수들이죠. 감옥에만 갇혀 있으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허상이다. 예. 본다라는 것은 항상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미지는 어찌됐건 실제는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감각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극에 달한 플라톤도 그런데 시각을 다른 감각에 비해서는 우월한 감각이라고 평가합니다. 진리는 아니어도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그 일종의 예전에 학교 로고에 보면 진리는 나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라틴어로. 베리타스 럭스메아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하고 빛이 연결이 되고 사실은 눈하고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라는 것은 빛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친연성이 바로 이제 확보가 되죠. 그래서 우린 빛이 없어도 냄새도 맡고 만지고 들을 수 있지만 시각이라는 것은 빛이 없으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고대부터 빛은 진리와 등가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진리가 곧 나의 빛이라는 베리타스 럭스메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리는 신에게 귀속이 되는 바 진리가 곧 빛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가까운 감각 이것이 바로 눈이라는 거죠. 실제로 눈하고 빛이 이제 연관되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비유가 눈에서 이제 안광이 나간다고. 사람들은 램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있어서 사물을 볼 때는 눈에서 이제 광선이 나가서 사물을 밝혀서 본다. 고대에는 그렇게 사유를 했을 만큼 눈하고 빛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신화에 보면은 반고라고 하는 이제 거인이 있는데 이 거인이 죽으면서 두 눈이 해와 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제우스라든가 이집트의 아몬 등등 신하고 빛의 관계에 이제 도처에 널려 있고요. 그러니까 때문에 빛하고 이제 친연 관계에 있던 눈이 그러니까 빛이 눈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눈이라고 하는 감각이 예, 진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하면 어쨌든 다른 감각에 비해서 이제 눈에게 상당한 특권을 준 것인데 여기서 일종의 이제 시각 중심주의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시각 중심주의.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보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게 이제 파노프티콘이 신을 대체를 하죠. 본인은 전망 감지 체제로 모든 걸 보면서 본인 자체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파노프티콘인데 우리 CCTV 같은 것들이 아마 해당을 할 거예요. 푸코가 뭐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진 않았고 하나의 이제 미래 디스토피아로 예상이 됐던 거지만 실제로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버스를 탄다고 해도 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 영상들이. 그러니까 CCTV를 뭐 엘리베이터에 탈 때도 찍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바깥을 돌아다닌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거의 전망 감시 체제에 포획돼서 살고 있는 거죠. 여튼 그래서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밖으로 분출하는 램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광선이 나가서 이제 대상을 비춘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눈도 일종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라는 건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앗아갈 수도 있다. 눈도 마찬가지로 선한 시선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제 사악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악한 시선이라는 걸 대표하는 어떤 아이콘이 이제 메두사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의 신화 속의 메두사보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사악한 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죠. 근대적인 어떤 포획 장치로서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본성 같은 걸 싹 제거해버리고 우리 어떤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필요한 일면들만 파악해서 이제 대상화시키는 그런 근대의 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악한 시선의 어떤 전형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후에 보려는 8강 동안 얘기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표상의 시선, 이 사악한 눈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어떻게 좀 뒤집어야 되지 않나. 이 현상학적인 질문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 이래도 뭐 서구의 형이상학이 보통 뭐 실제를 강조하고 현상계를 갖다가 위축시켜 왔었잖아요. 억압해 왔었는데, 뭐 근대, 뭐 탈근대 담론이 지향하는 바는 신에서 벗어남이 있고, 억눌려 있던 현상계를 복원시키는 게 가장 큰 테마잖아요. 자꾸 신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신체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현상학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메를로 뽕티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뭐 신체 얘기를 자주 거론하게 되고요.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띠고 있어서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무협지에 나오는 한 사례를 보면 나는 쳐다보기만 해도 상대편을 죽일 수 있다. 대단한 고수죠. 이게 한 갑자 60년이라고 하는데 내공을 갖다가 한 10갑자 싸우면 쳐다보면 죽인다고 합니다, 보통. 근데 더 고수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쳐다보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그럼 더 훨씬 더 많은 내공을 쌓아야 된다.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초창기의 무협지는 내가 던지는 칼은 무조건 가서 맞는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던지면 무조건 가서 미사일처럼 맞는다. 이게 내공을 갖다가 가늠하는 척도인데, 어느 순간에 칼을 던질 필요도 없지, 눈만 쳐다보면 죽는다로 이제 계속 뻥튀기가 되는데, 바로 이제 눈이 갖고 있는 어떤 악한 속성을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오직 유용성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정을 지을 때, 이게 이제 근대적인 시선일 텐데요. 이 경우에 이제 사물 자체는 실제적으로 상실되거나 이제 억압되고, 우리는 사물의 이미지인 대상만을 취하게 된다. 눈을 나타내는 비수스, 비전이라고 우리가 뭐 영어로 알고 있는, 이 어원적으로 봐도 이게 이제 힘이나 폭력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돼요. 비수스에서 비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힘, 바이올런스의 의미고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비르투, 이 버추인데 사실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말할 때 이 비르투라는 건 사실 힘이고, 힘 자체가 이미 미덕이든 그런 걸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행위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원적으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제도화되면서 잠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잠시 음성 중심주의가 부활을 한다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재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도 아마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는 성화 같은 거 걸지 말자, 십자가도 걸지 말자. 왜냐면 일종의 시뮬라크르잖아요. 그거 신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건 뭐 일종의 성물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 신의 속성을 담지했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건 재현될 수 없는데 재현될 수 있는 것처럼 걸어놓고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잠시 이제 음성 중심주의가 복권이 되지만 결국 이게 빨리 사라지게 돼요. 왜 사라지게 되냐면, 결국 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왔던 것은 인간이 신을 갖다가 고지고대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 보여줘야만 믿는다. 그래서 신의 뜻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으로 왔겠느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로 또
규율돼서 다시 이제 계속 그 이래로 시각 중심주의가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각 중심주의는 어떤 수치와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어떤 비극 또는 뭐 소설들에서 등장한 영웅들이 바로 이 타인의 시선들에 의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수치심,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 남이 있는데 구걸하고 목숨을 수치심. 고대 영웅들 보면은 그래서 다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죽는 게 영광되다는 거죠. 수치스럽게 사느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있죠. 원형 경기장. 그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눈의 형상이고 또 수많은 눈들 앞에서 일종의 스펙타클, 볼거리를 제공하라는 어떤 준엄한 요구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스타디움이 락강이 말하는 이 거울 단계를 이제 불어로 표현하면 이제 스테이드예요. 불어로 이제 스테이드라는 것은 영어로 스테이지라는 뜻도 있지만 무대, 뭐 원형극장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러니까 거울 단계라는 건 이미 그 표현 안에 격투장, 쟁투의 관계들, 싸움의 관계들이 이미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단계라고 번역하지 말고 뭐 미러 페이즈, 국면이다. 왜냐하면 이건 진화론적인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번역한 우리가 잘못인 거지. 락강이 스테이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애초에 단계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오늘 락강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거울 단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일종의 그 거울 단계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시선들 간의 어떤 투쟁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싸움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각 중심주의가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르네상스기에 이제 원근법이 출현을 하는데 이 원근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기하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을 가장 자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강시 학문이거든요. 이 기하학을 갖다가 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각장으로 컨버전한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전제가 되고 있는 건 자명한 주체입니다. 자명한 주체. 보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생각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건데 이걸 갖다 이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마음대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 대상을 갖다가 앞에 세워놔갖고 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이라면 내가 자기 의지적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방법을 계속 배워왔고 그것에 이제 일종의 길들여져 가지고 학습된 방식대로만 볼 뿐이라는 거죠.